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났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2003년 강세벽이라는 28살 여성이 목숨을 걸고 DMZ를 넘으며 남긴 증언입니다. 당 비서실이라는 권력 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녀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탈출. 팔에 남은 담뱃불 자국이 증언하는 북한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그 모든 것은 2002년 가을 청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우리 집은 철길 바로 옆이었는데 아버지가 철도 노동자셨거든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늘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칙칙폭폭, 그 소리에 맞춰 잠들고 깨어나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남시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팔았는데 그게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지 오래였고요. 아버지 월급으로는 쌀 한 대도 제대로 사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식구는 그럭저럭 버텨나갔습니다. 저 위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군대에 나가 있었고요. 저는 청진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 또래 처녀들이 모두 모여 일하니까 쉬는 시간에는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새벽아,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친한 동료 순이가 그런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28이면 늦은 나이였거든요. 대부분 22~23살이면 시집을 가는데 저는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던 게 진짜 이유였지만요. 그런 평범한 나날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서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당 비서실에서 사람이 왔다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당 비서실에서 부른다는 건 좋은 일일 리가 없거든요. 혹시 우리 가족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동생이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당 청사에 갔더니 웬 간부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무는 오늘부터 당 비서실로 발령이오.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순간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여공이 왜 갑자기 당 비서실로 발령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보통 그런 자리는 성분 좋은 집안의 자식들이나 가는 곳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철도 노동자고 할아버지는 농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게 제가 무슨 자격이? 제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그 간부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동무께서 동무를 직접 지목하셨소. 영광으로 알고 내일 출근하시오. 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청진시당에서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저를 지목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처음엔 좋아하셨어요. 그래. 우리 새벽이가 당 비서실에? 이거 출세하는 거 아니가?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끼신 거였지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아. 조심해라.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기도 쉬운 법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렸던 건 아마도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새 직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악몽이 시작되는 줄도 모른 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발령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만강을 건너게 될 거라는 것을. 당 비서실에서의 첫날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렇게 보였어요. 깨끗한 사무실, 따뜻한 난방, 그리고 점심때 나오는 밥도 공장 식당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제 일은 주로 문서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고 전화를 받는 거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친절했고요. 새벽 동무. 여기선 일 편하지. 공장보다 낫지? 선배 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공장 일에서 벗어나 이렇게 편한 곳에 오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50줄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늘 권력을 쥔 사람 특유의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새벽 동무 내 방으로 와서 이 서류 좀 정리해 주시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돌아보려는 순간 그 사람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동무 참 예쁘게 생겼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빼려 했지만 그 사람의 힘이 너무 셌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그 사람은 제 입을 막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동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에 저는 그만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가족에게 미치거든요. 3대가 멸족당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생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부장은 저를 거의 매일 불렀어요. 서류 정리를 시킨다는 핑계로, 차를 가져오라는 핑계로, 온갖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그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어요. 울면서 싫다고 했고 손톱으로 핥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폭력이었어요.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지금도 제 왼쪽 팔에는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가족은 산골로 쫓겨나. 아니,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어.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비명을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새벽아, 너 요새 안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매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그 더러운 간부놈한테 유린당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말을 들으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저는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비서실에서 일하던 미숙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26살짜리 처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들었어요. 미숙이가 당사 건물 뒤편 창고에서 목을 매 죽은 채 발견됐다고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숙이도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미숙이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반쯤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날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나는 죽는다고.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김 부장이 뭔 짓을 할지 몰랐어요. 다른 곳으로 발령을 요청하면 그 사람의 권력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탈출이라니요. 북한을 떠난다는 말이었습니까? 그건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였어요. 걸리면 총살당하거나 운이 좋아봤자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이의 주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를 유린하는 그 더러운 손길들이요. 차라리 강을 건너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2003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진거리에도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당사 건물로 출근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끊긴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먹는 게 부족하면 생리가 멈추는 일이 흔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김 부장의 아이를 배웠다면,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더러운 씨를 제 몸속에 품고 산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약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임신 검사약이 귀했고 설령 구한다 해도 소문이 퍼질 게 뻔했거든요. 그런 소문이 돌면 제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그 무렵 제 친구 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새벽아, 너 완전히 귀신 됐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새벽아, 나한테 말해봐. 방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순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진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순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순이야. 나 좀 힘들어. 순이와 헤어진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임신이든 아니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몰래 귓속말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수남시장에는 중국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대개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연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아주머니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주머니, 혹시 중국으로 가는 방법 아세요? 그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걸리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식구 다 죽어. 알아요.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제 간절한 눈빛을 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쪽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 사람 찾아가 봐. 말 조심하고. 그렇게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어느 골목 구석진 곳에서 만난 그 사람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어요. 두만강 건너려면 돈이 있어야지.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은 있어야 해. 1,000위안이라니요. 그건 북한 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1년을 굶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구하나.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요. 어머니는 결혼할 때 받으신 금반지 하나를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평생 그걸 팔지 않고 모셔두신 거였죠. 내가 죽으면 새벽이 너 주려고 아껴둔 거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유일한 보물을 제가 훔쳐간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깊이 주무실 때 저는 몰래 그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장마당에서 그 반지를 팔았습니다. 중국 돈 800위안을 받았어요. 1000위안보다는 부족했지만 브로커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수남역 뒤편으로 와. 거기서 기다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한두 벌,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새벽이도 평범한 인사였지만 제게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수남역 뒤편에는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 그리고 아이를 아는 여자 하나. 그렇게 저는 생사를 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어느 달 없는 밤이었습니다. 우리 넷은 브로커를 따라 청진을 벗어났어요.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말이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품에 안은 아기가 울까봐 계속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아기 울음소리 하나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었으니까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가니 차가 멈춰 섰습니다. 다 내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밖으로 나오니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있지? 저게 국경 초소야. 저걸 피해서 가야 돼. 브로커가 가리킨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 불빛 안에 총을 든 군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졌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신음소리조차 참으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때 브로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강이다. 저게 두만강이야. 어둠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손잡고 건너. 만약 떠내려가면 구해줄 수 없어. 알겠지?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먼저 물에 들어갔어요. 이어서 아기 엄마,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너무 차가워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6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치아가 딱딱 부딪혔고 온몸이 떨렸어요. 한 걸음, 2걸음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더니 허벅지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찼어요. 물살이 새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돌들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섰어.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탈북자다. 쏴라.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면서 제 바로 옆에 총알이 떨어졌어요. 앞에 가던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빨리. 우리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어요. 물살에 휘청거리면서도 넘어지면서도 그냥 앞으로만 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고 물속에서 퍽퍽하는 소리가 났어요. 총알이 물속으로 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빌었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제발 저 강 건너편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기 엄마가 물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아기가 물속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브로커가 재빨리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가. 빨리 가라고.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아기 엄마는 피를 흘리며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저도 죽으니까요. 마침내 강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강 위를 훑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중국 공안이 잡으러 올 거야. 빨리 가자. 우리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고 신발에서는 물이 철벅거렸어요. 폐는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어느 헛간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기서 쉬어. 내일 사람이 올 거야. 그리고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잃고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 작은 생명을 느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아기야. 내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헛간 바닥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총소리, 물속에 가라앉던 여자의 모습.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제가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이제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제가 없어진 걸 아셨을까요? 반지가 없어진 걸 발견하셨을까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살고 싶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땅의 바람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여정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중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그날부터 저는 숨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브로커가 데려다 준 곳은 연길시 외곽의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김씨 성을 가진 할머니 댁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했노. 할머니는 우리말을 쓰셨어요. 물론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같은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북한과 중국 국경만 넘었을 뿐인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도와야지. 같은 핏줄 아이가. 할머니는 저를 작은 방에 재워주셨어요. 그 방에는 창문도 없었고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총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문제는 두만강에서 함께 넘어온 그 아기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할머니가 아기를 데려가셨고 나중에 다른 집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첫째, 저는 중국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계셔서 의사소통은 됐지만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공안의 단속이 심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더군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안들이 마을을 뒤지러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벽장 속이나 다락방에 숨어야 했습니다. 셋째,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은 먹여주셨지만 제가 계속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집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옥수수밭에 나가 김을 메고 채소를 심고 물을 주고. 하지만 그건 품삯을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세진대 대한 보답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아, 너 한국 갈 생각 없냐? 한국이요? 응. 여기 있으면 언젠간 잡혀. 잡히면 북으로 보내진다. 그럼 너 죽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들은 전부 북한으로 송원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이었어요.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대사관에 가거나 아니면 직접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대사관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려면 차비도 필요하고 가는 길에 잡힐 위험도 컸어요. 게다가 대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직접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무장지대 있잖아. 거기로 넘어가는 거지. DMZ, 남북한의 경계선, 지뢰밭이 깔린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하지만 성공하면 바로 한국이야. 중국 공안한테 잡힐 걱정도 없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을까? 대사관으로 갈까? 아니면 DMZ로 갈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중국말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 할머니가 황급히 저를 깨웠습니다. 새벽아, 공안이다. 빨리 도망쳐.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오는 거였어요. 거기서 중국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옥수수밭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맨발로 돌을 밟아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산속 어딘가에 숨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잡힐 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마을로,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버려진 건물에서 잤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몰래 밥을 주기도 했지만 늘 불안했어요. 언제 또 공안이 올지 모르니까요. 한 달쯤 그렇게 떠돌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DMZ로 가자고. 물론 미친 짓이었어요. 지뢰밭을 뚫고 철책을 넘어 남한 군인들한테 발견되기를 바란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숨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도박을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 저는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DMZ로 간다고. 그건 자살행위야. 알아요. 그래도 가겠어요. 브로커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경계가 약한 곳을 알려줄게. 거기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은 내 몫이야. 2003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때였어요.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는 차였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중국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성공하든 죽든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저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갔습니다. 9월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내려준 곳은 어느 산골짜기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철책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했어요. 저 철책 너머가 남한이야. 하지만 조심해. 지뢰가 있어. 지뢰요? 응. 땅에 묻혀있는 폭탄이야. 밟으면 터져. 그러니까 절대 길을 벗어나지 마. 알겠지? 브로커는 제게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웠어요. 발밑에 지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책이 가까워졌어요. 녹슨 철조망이 빗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펜치로 철조망을 조금씩 잘랐어요. 손에 힘을 주니 철조망이 끊어졌고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철조망에 걸려 찢어졌어요. 팔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 넘어가야 했어요. 철책을 넘은 순간 저는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어요. 여기도 여전히 위험했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걷는데 갑자기 땅 밑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뢰였습니다. 제가 지뢰를 밟은 거예요. 발을 떼는 순간 터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지뢰는 밟는 순간이 아니라 발을 뗄 때 터진다고요. 아, 여기서 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두만강도 건너고 중국도 빠져나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들어. 한국말이었어요. 그것도 남한 사투리가 섞인 한국말.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군인인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군복을 입은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뢰 밟았어요. 발 떼면 터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손전등으로 제 발을 비췄어요. 젠장. 군인이 작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말했어요.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지뢰밭에 여자 하나 있다는 말은 들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간첩이요? 아니에요. 저는 탈북자예요. 북에서 넘어왔어요. 탈북자. DMZ로? 군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가니까요. DMZ로 직접 넘어오는 건 거의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탈북자예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차가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그는 조심스럽게 지뢰밭을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면서요.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을 먼저 살폈습니다. 손 잡아. 군인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차가운 제 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내가 셋을 세면 같이 뛰는 거야. 알겠어? 네. 하나, 둘, 셋. 우리는 동시에 뛰었어요. 제 발이 지뢰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였어요. 지뢰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이미 고장난 지뢰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다행이라서. 군인은 저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는 저를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초소 같은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군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이 사람이 일단 앉혀. 그리고 담요 가져와. 소대장이라고 불린 그 군인이 명령했어요. 다른 군인이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이름이 뭐요? 강새벽이에요. 어디서 왔소? 함경북도 청진시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것, 두만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숨어 지낸 것, 그리고 DMZ로 넘어오기로 결심한 것까지. 소대장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걱정이 동시에 있었어요. 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옷 좀 벗어봐요. 예? 몸에 상처 있나 확인해야 해요.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있는 화상 자국들이 드러났어요. 담뱃불로 지진 흔적들. 소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군인도 숨을 삼켰어요. 이건 북한에서 당한 거예요. 간부 놈이 저한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목이 메었습니다. 소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여기서 쉬어요. 내일 상부에 보고하겠소. 그날 밤, 저는 초소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진우.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저를 살린 그 군인.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소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헌병대였어요. 군복에 MP라고 적힌 완장을 찬 사람들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하진우 소대장도 함께 갔어요. 차 안에서 그는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좁은 방에 앉아놓고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탈북자가 맞느냐?
간첩 아니냐?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냐? 저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는 탈북자예요. 간첩 아니에요.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군부대 안에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진우 소대장이 찾아왔습니다. 강세벽 씨, 괜찮으시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상부에서 의심하고 있소. 당신이 정말 탈북자인지. 저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나는 믿소. 당신 팔의 상처들을 봤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남쪽 땅에서 처음으로 저를 믿어준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하사라는 하진우 소대장의 부하가 본 것이었어요. 제가 지뢰를 밟았을 때 하진우 소대장이 규정을 어기고 저를 구한 것을요. 원래는 상부에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먼저 저를 구했다는 거였어요. 하, 소대장이 규정 위반이야. 확인도 안 된 사람을 구하다니. 헌병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댔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하진우 소대장은 그 때문에 문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은 하진우 소대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도 증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판사들, 그리고 구석에 앉은 하진우 소대장. 그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증인 강세벽, 앞으로 나오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당사자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하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2002년 가을, 저는 당 비서실로 발령받았어요. 거기서 김 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목이 메었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들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하진우 소대장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거의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매일같이요. 저항하면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고 협박했어요. 재판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들도,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동료가 자살했어요. 저랑 똑같은 일을 당하다가 목을 맨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는다고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중국에서도 숨어 살았고요. 공안한테 쫓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DMZ로 오기로 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지뢰를 밟았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하 소대장님이 오셨어요. 저를 구해주셨어요. 목숨을 걸고요. 저는 하진우 소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규정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규정 때문에 사람을 구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재판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시오. 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하 소대장님을 벌하지 마세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은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게 잘못인가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왜 좋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물러가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은 하진우 소대장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제 판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상부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고를 기다렸다면 그 사람은 지뢰에 서 있다 터져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규정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니까요. 재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하진우 소대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명예 전역은 면했지만 진급의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탈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간첩 취급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재판 후에 하진우 소대장을 만났어요. 소대장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괜찮소. 나는 후회 안 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 보여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당신도 고생 많았소.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하나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곳에서 저는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온통 깨끗하고 따뜻했거든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고 새끼를 꼬박꼬박 먹었어요. 북한에서 굶주리던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은 억양이 달랐어요. 동무라고 하면 안 되고 친구라고 해야 해. 일군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해야 했어요. 처음엔 입에서 자꾸 북한말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마련해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게 처음이었거든요. 취직도 했어요.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였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늘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 다 같은 사람이야.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어요.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는 꿈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탈출한 걸 알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혹시 그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식당 일도 그만두고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날은 강원도 고성에 놀러 갔어요. 탈북자 친구들과 함께요. 통일 전망대에 가서 북쪽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제 고향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망대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세벽. 아니, 정하늘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진우, 소대장님, 그였어요. 4년 전 DMZ에서 저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 맞소. 나 기억하시오? 물론이죠. 어떻게? 나도 여기 놀러 왔소. 이제 전역해서 민간인이오. 우리는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말하다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회를 먹으면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소? 잘 살았어요. 아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엔 친구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하늘씨, 나랑 같이 살지 않겠소?
2008년 봄, 그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요. 아,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지금 우리는 고성에 살고 있어요. 작은 빵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하늘 베이커리라는 이름이에요. 아침마다 빵을 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가게에 와요. 말투를 듣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합니다. 여기 빵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들이 고맙다고 할 때 저는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밤에 창문을 열면 바다 소리가 들려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두만강도 건넜고 지뢰밭도 지나왔고 모든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가족 생각에 울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옆에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청진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동생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강세벽으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 정하늘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름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곳.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진우 씨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북쪽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동생아,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두만강 저편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저는 살아남았고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강세벽에서 정하늘이 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